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환경 대기 중에 무기물질 측정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왕산 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자, 측정 방법의 종류를 우리가 분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보시면 측정 방법의 종류에서 수동 및 반자동 측정법이라는 게 있고 자동 연속 측정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왕산 가스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측정 방법도 다양해요. 그래서 먼저 수동 및 반자동, 특히 수동과 자동 측정법을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정시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파라로 자율림법도 주시험법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개정이 되면서 주시험법이 빠졌어요. 반면에 주시험법은 자외선 형광법만 주시험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동법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 파라로 자율림법, 그리고 자동 연속 측정법에서는 용액전도율법, 불꽃강도법, 자외선 형광법, 흑광자 분광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측정 방법의 종류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동 측정법, 수동 측정법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7번에 보시면 환경 대기 중에 있는 아황산가스 농도를 자동 연속 측정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적외선 형광법, 용액전도율법, 흑광차 분광법, 불꽃광도법.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용액전도율법 있죠? 그 다음에 불꽃광도법 있죠? 그리고 자외선 형광법 있죠? 흑광차 분광법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적외선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가번이 정답.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동법 중에서 주로 이제 자주 나오는 게 파라로 잔림법이에요. 자, 파라로 잔림법 같은 경우에서는 사염화 수원 포타슘 용액의 대기 중에 아황산가스를 흡수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흡수를 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사염화 수원 포타슘 용액이 뭐가 되느냐 하면 흡수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전한 이염화 아황산 수원염 착화물을 형성시키고 이 착화물과 파라로 잘린 및 폼알데하이드를 반응시켜서 진하게 발색되는 파라로 잘린 메틸 설폰산을 형성시켜서 분석하는 방법을 파라로 잘림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흡수액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놓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게 간섭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아야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알려진 주요 방해 물질은 질소산화물, NOx, 오존, O3, 망간, Mn, 철, Fa, 크롬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오염, 우리가 방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 거죠. 자, 먼저 질소산화물에 대한 방해는 설파민선을 우리가 주입합니다. 자, 그리고 오존에 대한 방해는 측정 기간을 늦추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에틸렌 다이아민 테트라 아세트산, 그리고 인산은 금속 성분들의 방해를 방지합니다. 자, 그리고 황화물이나 암모니아, 알데하이드는 방해 성분이 아니에요. 방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파라로 잔림법에서 간섭 물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또는 연결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문구 자체가 통째로 나오니까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질소산화물의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설퍼민선을 주입하고, 오존의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측정 기간만 늦추면 돼요. 자, 그리고 에틸렌 다이아민 테트라 아세트산, 인산은 위에 있는 금속 성분들의 방해를 방지합니다.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모니아와 황화물, 알데하이드는 방해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해 성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문제 8번에 보시면 환경 대기 중에 아황산 가스를 파라로 잔림법으로 분석할 때 방해 물질 제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질소산화물은 설퍼민산을 주입하죠. 오존은 측정 기간을 늦춥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번과 다번이 서로 바뀌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망간이나 철, 크롬, EDTA 및 인산을 사용한다. 랍은 NH3는 pH 5 이하로 조절한다고 그래서 NH3는 방해를 일으키는 물질이 아니에요. 황화물하고 암모니아는 방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르게 된 설명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산전량 수동법이 있습니다. 산전량 수동법에서는 우리가 그 적정법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석 방법에 보시면 시료 용액에 지시 용액 2방울을 가해서 0.01
자, 0.01 알칼리 용액으로 적정을 해요. 자, 0.01 알칼리 용액으로 적정해서 우리가 적정이라는 것은 종말점이 나타날 때까지 적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종말점이 나타내는 이제 우리가 색깔이 나타나는데 그 색깔이 회색이에요. 그래서 회색이 될 때를 우리가 종말점이라고 해. 그러면 알칼리 용액을 이용을 해서 종말점이 될 때까지 적정을 해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 값이 나오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S는 32,000nv 나누기 V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요. 자, 여기서 N이라는 것은 노르말 농도죠. 우리가 적정에 사용되는 노르말 농도. 그리고 소문자 V로 나타내는 것은 적정에 사용한 알칼리의 양. 그리고 대문자 V로 나타내는 것은 시료 채취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 9번. 다음은 환경 대기 중에 아황산 가스를 산전량 수동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갈로안에 알맞은 것은 시료 용액, 지시 용액 두 방울을 가하고 0.01 노르말 알칼리 용액으로 적정해서 갈로가 될 때까지 종말점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갈로라는 것은 색깔을 나타내는 거죠. 무슨 색깔이 종말점의 색깔이 되는 거죠? 회색이 종말점의 색깔이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겠지만 계산하는 문제로 나오니까 공식을 암기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출제 빈도, 계산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출제 빈도는 아주 낮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환경 대기 중에 일산화탄소의 측정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측정 방법에 보시게 되면 비분산 적외선 분석법이라는 주시험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수동 측정법에서 비분산 적외선 분석법, 기체 크로마토그래법이 있다는 거. 그래서 분석 방법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환경 대기 중에 질소 산화물의 측정 방법이죠. 당연히 여기서도 측정 방법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측정 방법에 보시게 되면 수동법과 자동법 두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자, 자동법이 있고 수동법이 있고, 자동법은 세 가지. 뭐가 있어요? 화학 발광법, 살첨함법, 그리고 흑광차 분광법. 자, 여기서 주시험 방법은 화학 발광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동법은 야곱소우 하이저법, 그리고 수동 살첨함법. 그래서 측정 방법을 기억을 하되 자동법과 수동법을 분류를 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제 10번에 보시면 환경 대기 중에 질소 산화물의 농도 측정 방법 중에서 자동 영속 측정 방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에 화학 발광법, 나번에 흑광차 분광법, 다번에 살첨함법, 라번에 야곱소우 하이저법. 라번에 있는 야곱소우 하이저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수동법의 대표적인 방법이 되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측정 방법만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분석 방법에서 야곱소우 하이저법에서 24시간 채취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흡수액 한 번 정도 봐놓고 넘어가세요. 자, 수산화 소듐 용액이 뭐가 되느냐면 흡수액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환경 대기 중에 먼지 측정 방법이에요. 그러면 먼지를 측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고용량 공기시료 채취기법을 이용하는 경우, 저용량 공기시료 채취기법을 이용하는 경우, 베타선을 이용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다음 중에서 환경 대기 중에 먼지를 측정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측정 방법에서 먼저 고용량 공기시료 채취기법이에요. 주시험 방법입니다. 왜 주시험 방법이냐면 자, 보시다시피 측정할 수 있는 입자의 크기가 가장 넓어요. 반면에 저용량 공기 채취기 같은 경우에서는 10마이크로 이하짜리를 채취를 하거든요. 따라서 10마이크로 이하짜리를 채취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채취에 제한이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가장 넓은 0.01에서 100마이크로미터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고용량 공기시료 채취기를 주시험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입자상 물질은 어떤 농도로 표시를 해야 되느냐? 질량 농도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용량 공기시료 채취기 같은 경우에서는 장치가 두 개가 있어요. 샘플러라는 입자를 포집하는 장치가 샘플러예요. 그 다음 이 샘플러를 보호하는 보호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료 채취 장치의 구성을 보면 공기흡입부, 여과지 홀더, 유량 측정부, 보호 상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하이 볼륨 에어 샘플러의 장치죠. 그러면 가끔 한 번씩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렇게 그림이 주어져요. 그림이 주어지고 어떤 장치에 대한 내용이냐? 그러면 하이 볼륨 에어 고용량 공기 시료 채취기죠. 자, 그리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4번, 5번입니다. 자, 먼저 보호 상자를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샘플러 자체가 비나 눈이 오게 되면 보호 상자에 넣어서 채취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아예 보호 상자에 넣고 이제 포집을 합니다. 고용량 공기 시료 채취기의 입자상 물질의 채취면을, 자, 입자상 물질의 채취면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 위로 향하게 한다는 게 가장 포인터. 그리고 수평으로 고정할 수 있고 비바람 등에 의한 여과지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내식성 재질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를 향하게 수평으로 고정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시험에서는 채취용 여과지가 시험에서 잘 나오는데 우리가 입자성 물질을 포집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과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과지는 기준이 0.3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입자를 얼마를 포집해야 되느냐면 99% 이상 포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과지는 0.3m를 기준하면 0.3 마이크로미터를 기준하면 99% 이상. 그럼 0.3 마이크로보다 크면 더 높아야 돼요. 그럼 0.3 마이크로보다 작으면 조금 낮아도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기준을 정한 값이 나오니까 0.3 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기준했을 때 99% 이상의 포집이 돼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압력 손실과 흡수성이 적고 가스상 물질의 흡착이 적어야 됩니다. 분석에 방해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여과지의 재질은 유리섬유, 석영섬유, 폴리스티렌, 니트로셀룰로스, 플로르 수지 등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 11번. 환경 대기 중의 시료 채취 장치 중에서 고용량 공기 시료 채취기의 채취용 여과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흡수성은 작고 가스상 물질의 흡착도 적은 것이어야 한다. 답은 입자성 물질의 채취에 사용되는 여과지는 0.5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입자를 95% 이상 채취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여기서 입자의 크기가 0.5 마이크로미터와 95%가 아니고 뭐예요? 0.3 마이크로미터와 99%가 되니까 정답은 나번. 그리고 분석에 방해가 되는 물질은 함유되지 않는 것이 한다. 사용되는 여과지의 재질은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그리고 석영섬유, 폴리스티렌, 플로르 수지를 이용하게 되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구. 자, 그리고 문제 1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입자성 물질의 시료 채취 방법이 고용량 공기 시료 채취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채취 입자의 입경은 일반적으로 0.01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아주 넓은 범위를 사용하죠. 그래서 주시험 방법으로 씁니다. 공기 흡입부는 부화대의 흡입유량이 보통 0.5 미터의 삼성 per hour 범위 정도로 한다. 답은 공기 흡입부, 여과지 홀더, 유량 측정부, 보호 상자로 구성되어 있다. 채취용 여과지는 0.3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입자를 99% 이상 채취할 수 있는 것을 쓴다. 자, 여기에서는 흡입 유량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흡입 유량은 보통 0.5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2m per minute를 우리가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정답은 나번이 되죠.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에서는 고용량 공기 시료 채취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주시험 기구로 사용하는 우리가 고용량 공기 시료 채취기고, 자, 그 다음에 저용량 공기 시료 채취기를 보겠습니다. 저용량 공기 시료 채취기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입자의 크기가 제한을 받아요. 얼마 정도의 입자를 측정하느냐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를 측정해서 당연히 입자성 물질을 측정하니까 질량 농도를 구하게 됩니다. 자, 문제 13번. 환경 대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성 물질을 여과지 위에 채취하여 질량 농도를 구하거나 금속 등의 성분 분석에 이용되며 흡입 펌프, 분립 장치, 여과지 홀더, 유량 측정부의 구성을 갖는 분석 장치는,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10 마이크로 이하의 입자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용량 공기시료 채취기법이 정답. 자, 그리고 장치를 보시게 되면 자, 풀립 장치가 있고 여과지 홀더, 그리고 유량계, 그리고 뭐 바이패스 순서로 쭉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풀립 장치라는 것은 왜 풀립 장치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얼마짜리죠? 10마이크로 이하. 그럼 만약에 10마이크로 이상짜리가 들어오게 되면 포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풀립 장치를 통해서 10마이크로 이상짜리를 제거를 해요. 그런 다음에 통과된 10마이크로 이하짜리를 여과지 홀더 안에 보면 여과지가 있거든요. 그 여과지에서 포집을 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게 허비 펌프의 조건이 중요해요. 자, 허비 펌프의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연속해서 며칠 이상 사용을 해야 되느냐면 30일 이상 사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공도가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유량이 커야 돼요. 그리고 맥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맥박 떼듯이 이렇게 꿀렁꿀렁 하는 거예요. 그럼 장치에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맥동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는 거죠. 자, 맥동은 어때야 돼요? 맥동이 없는 게 좋아요. 근데 장치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맥동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맥동이 없는 게 제일 좋은데, 조건 자체에서는 맥동이 없이 그냥 장치가 고르게, 펌프가 고르게 작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맥동은 제가 없을 수는 없다고 그랬는데 장치니까, 이론적이니까 없다고 봅시다. 그래서 맥동이 없이 고르게 작동해야 돼. 그럼 시험에서는 없이를 빼요. 맥동이 고르게 작동해야 될 것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립니다. 여기서 고르게 작동한다는 것은 허비 펌프가 고르게 작동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맥동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 운반이 용이해야 될 것. 그래서 잘 기억을 하세요. 기억과 리얼이 주로 오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 14번. 저용량 공기 시료 채취 기법으로 환경 대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입자성 물질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의 기본 구성 중 허비 펌프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운반이 용이할 것, 답은 유량이 큰 것, 답은 진공도가 높을 것, 답은 맥동이 있고 고르게 작동될 것. 맥동이 없이 고르게 작동돼야 되죠.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베타선법은 방법만 있다는 걸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환경 대기 중에 옥시단트 측정 방법입니다. 환경 대기 중에 옥시단트는 오존을 기준합니다. 옥시단트라는 게 2차성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강산화제 물질인데 그 기준 물질이 오존이에요.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이고, 자외선 광도법을 우리가 주시험법으로 사용합니다. 자외선 광도법, 자동법이에요. 자, 마찬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방법 체크해 놓으세요. 자외선 광도법, 주시험법, 화학발광법, 중성 아이오드와 포타시움법, 흑광자 분광법을 자동법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용어를 보시게 되면 가끔씩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 세 개의 용어에 대해서 시험에서 출제를 잘합니다. 자, 먼저 옥시단트라는 것은 옥시단트의 종류가 전옥시단트, 광학 옥시단트, 오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물질들을 총 합쳐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산화성 물질이거든요. 산화성 물질을 총칭해서 우리가 옥시단트라는 말을 써요. 반면에 전옥시단트라는 것은 중성 아이오드와 포타슘 용액에 의해서 아이오드를 유리시키는 물질을 총칭을 전옥시단트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아이오드라는 게 요오드죠, 요오드. 그리고 광화옥시단트라는 것은 전옥시단트에서 뭐를 제외한 거냐면 이산화질소라는 것은 NO2예요. 그래서 이산화질소를 제외한 물질을 광화옥시단트. 이 정도만 한 번씩 봐주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환경 대기 중에 탄화수소 측정법입니다. 자, 탄화수소 측정법에서는 비메탄 탄화수소 측정법을 주시험법으로 해요. 탄화수소를 측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서 탄화수소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는 문제예요. 그만큼 이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자동연속 측정법 중에서 불꽃 이온화 검출기법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외우면 되죠. 총탄화수소 측정법, 비메탄 탄화수소 측정법,
활성 탄화수소 측정법. 그래서 탄화수소 측정법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는 거는 총, 그리고 비메탄, 그리고 활성. 이 중에서 주시험 방법은 비메탄 탄화수소 측정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탄화수소 측정법은 총, 비메탄, 활성, 그 다음에 탄화수소 측정법이라는 말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15번에 보시면 다음 중에서 환경 대기 내에 탄화수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보시면 총, 그리고 비메탄, 그리고 활성. 그러면 나머지 한 개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탄화수소에서도 여러분들 용어 설명 자체가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는데, 용어 설명 중에서는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에서는 다를 못 봐요. 다 보면 여러분들 이걸로 그냥 끝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있는 분석 방법에서 총탄화수소 측정법에서부터 우리가 그 용어 자체가 시험에서 좀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능이라는 파트를 보시게 되면 주로 이제 용어 설명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측정 범위를 보면 측정 범위는 0에서 10ppmc, 0에서 25ppmc 또는 0에서 50ppmc로 1에서 3단계로 변환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환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연성에 보면 동일 조건에서 제로가스와 스팬가스를 번갈아서 몇 회를 도입하느냐 하면 3회를 도입해요. 그리고 각각의 측정치의 평균치로부터 편차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편차는 각 측정 단계마다 최대 눈금치의 몇 퍼센트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시의 변동에 보면 제로가스 및 스팬가스를 흘려보냈을 때 정상적인 측정지의 변동은 각 측정 단계마다 최대 눈금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 그래서 최대 눈금의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 그 다음 응답 시간을 보겠습니다. 스팬가스를 도입시켜 측정시가 일정한 값으로 급격히 변화되어서 스팬가스 농도의 얼마가 변하죠? 90%가 변할 때까지의 시간인데 2분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90% 변화 2분 이하 중요한 내용. 자, 그리고 지시 오차는 제로 조정 및 스팬 조정을 끝낸 후에 그 중간 농도의 교정용 가스를 시켰을 경우에 상당한 메탄 농도에 대한 지시 오차는 각 측정 단계마다 최대 눈금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열 시간은 전원을 넣고 나서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까지의 시간은 4시간 이하. 4시간 이하라는 거.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장치 이런 내용 비슷한 내용들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올 수 있는 내용들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예제 16번에 보시면 환경 대기 내의 탄화수소 측정 방법 중에서 총 탄화수소 측정법 중에서 성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의 측정 범위는 0에서 10ppmc, 0에서 25ppmc 또는 0에서 50ppmc로 하여 1에서 3단계 변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남은 응답 시간은 스팬가스를 도입시켜 측정시가 일정한 값으로 급격히 변화되어 스팬가스 농도의 90%가 변할 때까지의 시간은 2분 이하여야 한다. 답은 제로가스 및 스팬가스를 흘려보냈을 때 정상적인 측정치의 변동은 각 측정 단계마다 최대 눈금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답은 제로 조정 및 스팬 조정을 끝낸 후에 그 중간 농도의 교정용 가스를 주입시켰을 경우에 상당한 메탄 농도에 대한 지시 오차는 각 측정 단계마다 최대 눈금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답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어요. 그죠? 자, 답안에 대한 설명해 보면은 최대 눈금치의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3%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되죠? 1%가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답안이 정답. 그래서 숫자적인 내용 면에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는 게 수험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비메탄 탄화수소 측정법에서 성능 면에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 성능을 보시게 되면 측정 범위는 0에서 5로부터 50ppm 범위 내에서 임의로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현성은 스팬가스를 3회 연속 측정을 해서 최대 눈금치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 내. 자, 그리고 제로 드래프트는
동일 조건에서 제로가스를 연속적으로 흘려보냈을 때 지시 변동의 24시간에 대해서 최대 눈금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측정 주기는 1시간에 4회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17번에 보시게 되면 환경 대기 중에 탄화수소 측정 방법 중에서 비메탄 탄화수소 측정법의 성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의 저연성은 동일 조건에서 스팬가스를 3회 연속 측정해서 측정 시의 평균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가 아니죠. 그래서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1%. 그죠? 자, 그리고 측정 범위는 0에서 5부터 50ppm 범위 내에서 임의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답은 측정 주기는 1시간에 4회 이상으로 측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답은 제로 드래프트는 동일 조건에서 제로 가스를 연속해서 흘려보냈을 경우에 지시 변동은 24시간에 대해서 최대 눈금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입니다. 그래서 성능 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시험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출제 범위에 따라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환경 대기 중에 성면 측정용 현미경법입니다. 자, 먼저 성면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하세요. 위상차 현미경, 주사전자 현미경, 투과전자 현미경. 이 중에 주시험 방법은 위상차 현미경입니다. 자, 그리고 정량 범위를 보면 위상차 현미경은 0.2에서 5 마이크로미터, 주사전자 현미경은 0.1 나노미터 이하, 투과전자 현미경은 1.0 나노미터 이하입니다. 자, 그리고 방법 검출 한계는 위상차 현미경은 0.2 마이크로미터라는 거. 자, 일단 여러분들 분석하는 방법, 위상차 현미경법, 주사전자 현미경법, 투과전자 현미경법. 자, 그러면 주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위상차 현미경법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주로 나오게 되는데 정리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위상차 현미경을 사용해서 섬유상으로 보이는 입자를 계수하고 같은 입자를 보통의 생물 현미경으로 바꾸어서 계수하여 그 계수치들의 차이를 구하면 굴절률이 거의 1.5라고 그랬죠. 그래서 빛의 굴절률이 1.5라는 게 여기서 포인트. 자, 1.5 섬유상의 입자, 즉 성면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입자를 계수할 수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농도를 표시를 하는데 기준이 20도씨 1기압이에요. 20도씨 1기압이고 기체 1ml 중에 함유된 성면 섬유의 개수로 표기를 해요. 그러면 1ml 중에 포함되어 있는 개수, 다시 말해서 농도는 개/ml로 표시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문제 18번에 보시게 되면 환경 대기 중에 성면 섬유의 농도 표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위상차 현미경 기준입니다. 일단 기준이 나와야 돼요. 자,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기준 자체가 표준 상태가 아니고 얼마죠? 20도씨 1기압. 20도씨 1기압이라는 것은 상온 상압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개/ml니까 1ml의 개수로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2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개/ml, 기체 1ml의 섬유의 개수. 그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자, 여기 있습니다. 자, 3번에 보면 시료 채취 및 측정 시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시료 채취 및 측정 시간은 주 시간대, 여기서 주간 시간대에 하는데 보통 언제 하느냐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입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분당 10리터를 1시간 측정을 해요. 그래서 10리터 per minute로 1시간 정도 측정을 한다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간 시간대 그리고 10리터 per minute 1시간을 측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료 채취면이 주 풍량을 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유량계의 부자를 10리터 per minute로 맞춥니다. 그러니까 유량이 지금 여기 있는 유랑 똑같아요. 그래서 유량은 분당 10리터 per 분.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시료 채취 및 측정 시간에서 주간 시간대를 기준합니다. 주간 시간대를 기준하고 우리가 측정하는 양은 10L/min, 그리고 1시간 동안 측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유량계의 부자를 나타냈을 때는 10L/min, 동일해요. 그래서 3번과 5번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 위상차 현미경을 이용했을 때 성면을 채취했을 때는 유량은 무조건 10L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문제 19번. 다음은 환경 대기 중에 성면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위상차 현미경을 사용한 계수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시료는 주간 시간대에 1번의 유량으로 1시간 측정하고 유량계의 부자는 2번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로 주간 시간대는 주간 안에 우리가 하는데 여기서 보면 1번도 유량이고 2번도 유량이거든요. 그럼 유량은 10L/min. 그죠? 정답은 라번. 그래서 한 개로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식별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채취한 먼지 중에 길이가 5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길이와 폭의 비가 3대1 이상인 섬유를 성면 섬유로 계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면 섬유로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에 넣는 거죠. 계수한다는 것은 데이터에 넣는 건데 그 조건은 길이가 5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길이와 폭의 비가 3대1 이상인 섬유만 우리가 계산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상차 현미경의 식별 방법, 측정 방법, 정량 범위, 측정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돼요. 이 내용을 암기할 수는 없어요. 만약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찾아보라고 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문제가 2개가 나와 있어요. 자, 먼저 환경 대기 중에 성면의 시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멤브레인 필터의 광굴절율은 5.0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먼저 앞에서 줄을 쳤던 1.5죠. 1.5. 자, 그리고 주간 시간대에 10L/분의 흡입 유량으로 1시간 측정한다. 길이가 5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길이와 폭의 비가 3대1 이상인 섬유를 성면 섬유로 계수합니다. 그리고 성면 섬유의 농도 표시는 20도 실기압 상태의 기체 1ml 중에 함유된 성면 섬유의 개수로 표시한다는 거.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위상차 현미경으로 환경 대기 중에 성면을 분석할 때 개수 대상물의 식별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번 구부러져 있는 단섬유는 곡선에 따라서 전체 길이를 재어서 판정한다. 4번 섬유가 헝클어져 정확한 수를 헤아리기 힘들 때는 연계로 판정한다. 답번의 길이가 7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단섬유는 연계로 판정한다. 길이가 그레티큘 시야의 경계선에 물린 경우 그레티큘 시야 안으로 한쪽 끝만 들어와 있는 섬유는 2분의 1개로 인정한다. 자, 여기서 답번 같은 경우에서는 길이가 5마이크로미터 이상인 단섬유는 1개로 판정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답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바로 앞 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3절 환경 대기 중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측정 방법 중에서 벤조피렌의 측정 방법입니다. 자, 먼저 벤조피렌의 측정 방법에서는 분석 방법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분석 방법 보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비법이 있고 형광 분광 광도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시험법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비법입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형광 분광 광도법 두 가지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주시험 방법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이라는 거. 다음 중에서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환경 대기 중에 벤조피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험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있든지 형광 분광 광도법이 있든지 두 개 중에 있으면 하나를 정답으로 찾으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형광 분광 광도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환경 대기 중에 다원 방향족 탄화수소류 기체 크로마토 질량 분석법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이 용어를 한번 봐야 돼요. 용어가 한 번씩 나올 수 있어요. 다른 내용은 거의 안 나옵니다. 자, 용어 중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아예. 그 문제를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용어가 뭐냐면 대체 표준 물질이에요. 그래서 표준 물질이 두 개가 있거든요. 대체 표준 물질과 내부 표준 물질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셔도 되고 시험에서는 대체 표준 물질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 문제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대체 표준 물질에 보면 추출과 분석 전에 각 시료 그리고 바탕시험, 매체 시료에 더해지는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없는 환경 시료 중에 없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반응성이 없는 환경 시료 중에 없는 물질을 대체 표준 물질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내부 표준 물질이라고 하면 알고 있는 양을 시료 추출액에 첨가해서 농도 측정 보정에 사용되는 물질로 내부 표준 물질은 반드시 분석 목적 물질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환경 대기 중에 다원 방향족 탄화수소의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중에서 추출과 분석 전에 각 시료, 바탕 시료, 매체 시료에 더해지는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없는 환경 시료 중에 없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은 자, 마지막 거 보면 반응성이 없는 환경 시료 중에 없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은 그래서요. 그래서 정답은 대체 표준 물질.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냥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환경 대기 중에 알데하이드류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비법입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문제만 보시면 됩니다. 자, 24번을 바로 볼게요. 다음은 환경 대기 중에 알데하이드류의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이 시험 방법은 카보닐 화합물과 DMPH가 반응해서 형성된 DMPH 유도체를 아세토나이트로닐 용매로 추출해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갈로 파장해서 분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이 있지만 굳이 내용을 볼 필요 없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돼요. 따라서 자외선 검출기에 360나노미터가 되니까 답은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방법 검출 한계가 있습니다. 자, 방법 검출 한계를 보시게 되면 방법 검출 한계는 알데하이드류 표준 용액을 측정하며 발데르 알데하이드류에서 1ppb 이하여야 한다. 방법 검출 한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검출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생각되는 농도의 표준 시료를 몇 번? 7번 반복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농도 값을 바탕으로 해서 얻은 표준 편차에 얼마를 곱하느냐면 3.14를 곱해요. 따라서 정량 한계는 방법 검출 한계 값의 3배를 곱한 농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다음은 환경 대기 중에 알데하이드류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비법에 적용되는 내부 정도 관리 방법 중 방법 검출 한계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방법 검출 한계는 알데하이드류 표준 용액을 측정하며 발데르 알데하이드류에서 1ppb 이하여야 한다. 방법 검출 한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검출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생각되는 농도의 표준 시료를 1번 반복 측정한 후에 여기서 1번 반복이라는 것은 7번이죠. 그리고 이 농도 값을 바탕으로 하여 얻은 표준 편차에 얼마를 곱한가? 표준 편차에 3.14를 곱한 값을 방법 검출 한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서 여기서 7번 3.14를 곱한 것.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 있는 환경 대기 중에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측정 방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 정도로만 풀어보셔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론이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 번씩 보시고 대신에 그 문제를 보셔가지고 답은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끔 문제하고 답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